심연의 우주는 우리의 생존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마침내 태양계의 안락한 경계를 넘어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돛을 올리는 순간, 태양의 보호막인 헬리오스피어 밖에서 마주할 매초는 우주 물리학의 법칙에 맞서 싸우는 처절한 생물학적 사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공상과학 영화 속의 화려한 장면이나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인공 중력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스트로피직스, 즉 천체 물리학이 제시하는 냉혹한 현실은 인간의 살과 뼈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완전한 붕괴로 몰아넣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간 공간은 괴너지 우주 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입자들은 두꺼운 강철판조차 종이장처럼 관통하여 세포 수준에서 인간의 DNA 사슬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지구라는 요람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 몸은 급격한 근육 위축과 가속화된 골밀도 손실, 그리고 은하 우주선이 뇌세포를 타격하며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신경학적 손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종이 외계 행성에 발을 들이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공학자와 생물학자들이 우주의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써야만 합니다. 태양계 너머에서의 생존은 결코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계산해 본 적 없는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방정식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주의 가장 순수하고 최신화된 과학적 진실을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광활한 코스모스의 해답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하여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성간 여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문학적 상상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우주 생물학 및 항공우주 공학이 다루는 가장 엄격한 연구 분야가 되었습니다. 헬리오파우즈라는 태양계의 끝자락을 통과한 보이저 탐사선들의 데이터와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들에 대한 관측 자료가 쌓이면서 과학은 이제 수광년의 거리를 가로지르는 여정의 실질적인 고통을 수치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토피아적인 환상은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분자 물리학과 방사선 방호, 그리고 궤도 역학이 이 여행의 규칙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성간 매질의 가혹함을 견뎌낼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주 입자의 하위 원자 규모부터 장기 생존을 지원하는 거대 구조물의 공학적 설계까지 모든 한계 요인을 샅샅이 파헤쳐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나리오는 극도로 복잡하고 적대적이며 현재의 기술력을 시험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천문학계가 검증한 최신 과학적 발견만을 바탕으로 이 전대미문의 여정을 가로막는 물리적, 생물학적 장애물들을 하나씩 분해해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릴 거대한 벽은 바로 은하 우주선이라 불리는 하위 원자들의 무자비한 폭격입니다. 지구의 자기권과 태양풍이라는 이중 보호막을 벗어나는 순간 우주선은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상태로 우주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철이나 니켈 같은 무거운 원자 핵으로 구성된 이 괴너지 이온들은 빛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와 인체의 연약한 조직을 타격합니다. 이 입자들이 세포 내의 DNA 이중 나선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때 발생하는 손상은 지구상에서 겪는 일반적인 방사선 노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포는 스스로를 수복하려 애쓰지만 너무나 강력한 이온화 작용과 극심한 산화 스트레스는 복구 불가능한 변이를 일으킵니다. 이는 단순히 암 발생률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중추신경계의 뉴런 연결을 파괴하여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고 치매와 유사한 퇴행성 질환을 가속화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현재의 차폐 기술이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알루미늄 선체는 이 강력한 입자들을 막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주선 입자와 충돌했을 때 2차 방사선이라는 더 위험한 입자의 파편을 만들어내어 선실 내부를 방사능 지옥으로 만듭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도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여행자들에게는 몇 년의 시간일지 모르나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지구의 문명은 이미 수백 년이 흘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간 지연은 여행자들의 심리에 거대한 괴리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이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추진력은 현재의 화학 로켓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어된 핵융합 엔진이나 거대한 레이저 빔으로 밀어내는 광자돛과 같은 개념적 시스템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장치들이 실용화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설령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성간 공간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과의 충돌은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유리창에 바위가 날아오는 것과 같은 충격을 선사하며 선체를 부식시키고 미세한 감마선 폭발을 유도할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 환경에서의 장기 체류는 인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는 무중력 상태는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정지시켜 극심한 우주 골다공증을 유발하며 심장 근육은 피를 위로 쏘아 올릴 필요가 없어져 점점 위축됩니다. 체액이 머리 쪽으로 쏠리면서 뇌압이 상승하고 안구 뒷부분이 눌려 시력을 잃게 되는 우주비행 관련 신경 안구 증후군은 우주비행사들에게 실질적인 공포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선의 일부를 회전시켜 원심력으로 인공 중력을 만드는 공학적 대안이 제시되지만 회전하는 환경이 인간의 귀 내부 전정 기관에 미치는 혼란과 그로 인한 끊임없는 멀미와 어지러움은 또 다른 해결 과제입니다. 완벽하게 폐쇄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생물학적 난제입니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사용하는 화학적 산소 재생 장치나 수처리 시스템은 성간 여행의 기간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류 생물 반응기나 자동화된 수직 농장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고 음식을 생산해야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독성 가스의 축적과 박테리아 및 곰팡이의 예기치 못한 돌연 변이는 승무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주의 배경 방사선은 보관된 영양소와 비타민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파괴하여 승무원들이 심각한 영양 결핍에 시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립은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감각이 차단된 극한의 고립 상태에서 인간의 뇌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지구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기고 창밖으로 지구가 점 하나로조차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승무원들은 심각한 정체성 상실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이 파괴되면서 수면의 질은 바닥을 치고 이는 곧 면역체계의 붕괴와 인지 능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수세대에 걸쳐 폐쇄된 공간에 갇힌 작은 사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심리적 붕괴는 엔진 고장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간 여행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더 강력한 엔진을 만드는 공학적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우주에 맞게 개조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혁신에 달려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극도로 늦추어 자원을 아끼고 방사선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인공동면 기술 혹은 완보동물처럼 방사선에 강한 생물들의 유전자를 차용하여 인간의 DNA 수복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필수적일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진정으로 별들 사이를 거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라는 정의 자체를 우주적 관점에서
다시 재설계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계라는 아늑한 요람을 벗어나 성간 우주라는 진정한 시면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적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하 우주선이라 불리는 괴너지 입자들의 무자비한 폭격입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우주는 평화롭고 정적인 공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곳은 빛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다니는 원자핵들이 가득 찬 초고속 탄환의 전쟁터입니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지구에서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구는 강력한 자기장과 두터운 대기층이라는 이중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며 태양은 헬리오스피어라 불리는 거대한 자기 거품을 만들어 외부에서 들이닥치는 강력한 입자들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간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이 모든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차고 나가는 행위와 같습니다. 태양풍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헬리오파우즈를 넘어서는 순간 우주선 내부의 승무원들은 수십억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하위 원자 폭격에 노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사능 노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라는 종의 생물학적 설계도 자체가 물리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 무자비한 폭격의 주역은 바로 은하 우주선, 그 중에서도 특히 무거운 원소의 핵인 중이온들입니다. 수소나 헬륨 핵도 위험하지만 진짜 문제는 철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들입니다. 이들은 초신성 폭발과 같은 우주의 거대한 사건을 통해 가속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운동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입자 하나가 가진 위력은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거의 파괴적입니다. 이들이 우주선의 외벽을 뚫고 들어와 인간의 신체를 통과할 때 그것은 마치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면도날이 젤리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자가 지나간 경로를 따라 세포 내의 분자들은 순식간에 이온화되며 파괴됩니다. 특히 우리 생명의 설계도인 DNA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망적입니다. 지구상의 방사선은 대개 DNA의 한쪽 가닥만을 끊어놓기에 세포가 스스로 복구할 여지가 있지만 은하 우주선의 중이온은 DNA의 이중 나선 구조 전체를 동시에 끊어버리는 이중 가닥 절단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마치 책의 한 페이지가 찢어진 것이 아니라 책장 전체가 불타버려 내용을 영원히 복구할 수 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세포의 수복 메커니즘은 필사적으로 이 끊어진 가닥들을 이어붙이려 시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잘못 연결된 유전 정보는 세포를 암세포로 변질시키거나 혹은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파괴 과정은 단순히 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자아와 지능을 담당하는 중추신경계에 가해지는 타격입니다. 뇌세포인 뉴런은 재생이 매우 어려운 조직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입자가 뇌의 해마나 전두엽을 관통할 때마다 뉴런 사이의 복잡한 연결망인 시냅스가 하나둘씩 끊어집니다. 성간 여행을 떠난 지 불과 몇 년 만에 승무원들은 조기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겪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복잡한 기계를 조작하는 판단력이 흐려지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퇴행성 뇌 질환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이것은 성간 여행의 목적지인 외계 행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곳에서 인류의 문명을 재건해야 할 개척자들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경세포의 변성은 단순히 인지 능력의 저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 팀워크를 유지해야 할 승무원들 사이의 사회적 결속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치명적인 화살들을 막아낼 방패를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서 현대공학의 가장 곤혹스러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사능 차단제는
납이나 알루미늄 같은 무거운 금속입니다. 하지만 은하 우주선을 막기 위해 선체를 두꺼운 알루미늄으로 감싸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선택이 됩니다. 에너지 중이온이 금속 원자 핵과 충돌하면 그 충격으로 금속 원자가 쪼개지면서 중성자와 양성자, 감마선 등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2차 방사선 샤워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체가 외부의 입자를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내부로 더 많은 살상 입자를 뿌려대는 산탄총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외부의 직접적인 타격보다 선체 벽에서 튀어나온 이 2차 방사선들에 의해 더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수미터 두께의 금속벽이 필요한데 그런 무게의 우주선을 성간 우주로 가속시키는 것은 현재의 추진 기술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금속 대신 수소 원자가 풍부한 재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원자핵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에너지 입자와 충돌해도 2차 방사선을 거의 생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입자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감속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물이나 폴리에틸렌 같은 플라스틱 소재가 금속보다 훨씬 나은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성간 여행이라는 수십 년의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우주선 전체를 거대한 물탱크로 감싸거나 액체 수소를 선체 벽 사이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는 우주선의 설계를 극도로 복잡하게 만들며 수소 누출이나 유지 보수라는 또 다른 난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아무리 뛰어난 차폐막이라 할지라도 은하 우주선을 100%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성간 여행자는 매일 일정량의 미세한 폭격을 견디며 몸속에서 일어나는 유전적 붕괴와 싸워야 하는 운명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속적인 방사선 노출은 신체의 면역 체계와 산화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세포 내부의 물 분자들이 방사선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세포막과 단백질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몸 안에서 매일 수천 번의 작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노화 과정을 수십 배 가속화합니다. 30살에 지구를 떠난 우주 비행사가 불과 5년 만에 여든 노인의 신체 상태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혈관벽은 딱딱해지고 심장 근육은 탄력을 잃으며 시신경은 방사선에 의한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간 여행의 낭만 뒤에는 이처럼 육체가 분자 단위로 허물어지는 처절한 생물학적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이 하위 원자의 폭격기라는 첫 번째 관문은 인류가 성간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잔혹한 숙제입니다. 단순히 더 빠른 로켓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입자 물리학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차폐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실시간으로 복구할 수 있는 초인적인 재생 능력을 생물학적으로 획득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방사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성간 우주로 나선다면 인류의 첫 성간 우주선은 새로운 지구를 향한 희망의 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신들을 싣고 우주를 떠도는 강철 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그만큼 냉혹하며 그 깊은 심연으로 들어오려는 침입자에게 가장 기초적인 분자 구조부터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기술적, 생물학적 권능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성간 여행의 첫 페이지는 기술의 찬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입자들과의 처절한 생존 투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육체가 우주의 물리 법칙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법칙 아래 무릎을 꿇고 먼지로 돌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간 여행의 성패를 가르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속도는 단순히 거리를 극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알던 모든 세계와 영원히 결별해야 하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인류가 성간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두 번째 거대한 장벽은 바로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법칙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그리고 그 이론이 지배하는 광활한 공간을 가로지를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경험하는 속도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정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비행기나 초속 수 킬로미터의 로켓은 성간 우주의 광막함 앞에서는 그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달팽이에 불과합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약 4.2 광년, 즉 빛의 속도로 가도 4년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현재 인류가 보유한 가장 빠른 탐사선으로도 이 거리를 가려면 수만 년이 걸립니다. 인간의 수명이라는 생물학적 한계 안에서 이 여행을 완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아광 속의 영역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간 지연이라는 기묘하고도 경이로운 물리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물체 내부의 시간은 외부 관찰자의 시간보다 천천히 흐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의 장치가 아니라 이미 정밀한 원자시계와 입자 가속기 실험을 통해 증명된 우주의 본질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의 90% 혹은 99%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한다면 승무원들에게는 불과 몇 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구에서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행자들에게는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단축되는 축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지독한 비극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해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사랑했던 가족과 친구, 심지어 그들을 떠나보냈던 국가나 문명 자체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간 여행은 물리적으로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여정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영원히 소외되는 단방향 시간 여행이 됩니다. 이러한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모든 에너지원을 합친 것보다 훨씬 거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로켓은 연료를 태워 가스를 분출하는 방식인데 이는 효율 면에서 성간 여행에 절대적으로 부적합합니다. 화학 연료는 그 자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더 빨리 가기 위해 더 많은 연료를 실으면 우주선이 무거워지고 그 무거워진 우주선을 가속하기 위해 다시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한 로켓 방정식의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핵융합 추진 방식을 제안합니다. 별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식인 핵융합은 화학 반응보다 수백만 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수소와 헬륨3를 반응시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플라스마 형태로 분출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광속의 10%에서 20%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핵융합로를 우주선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하고 그 엄청난 열기를 제어하며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기술은 아직 인류의 손이 닿지 않는 먼 미래의 영역에 있습니다. 또 다른 혁신적인 개념은 우주선 내부에 연료를 싣지 않는 방식입니다. 바로 광자 도치, 즉 솔라세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돛을 펼친 우주선을 향해 지구 근처나 달 궤도에 설치된 초강력 레이저 빔을 쏘아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연료의 무게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지만 여기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탑승한 거대 우주선을 아광 속으로 밀어내기 위해서는 전 지구의 에너지 소비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출력을 가진 레이저 배열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광년 밖으로 멀어지는 우주선의 도체 레이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집중시키는 정밀도는 현재의 광학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레이저 조준이 단 0.5용 곤손 1도라도 어긋난다면 우주선은 동력을 잃고 영원한 암흑 속으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 모든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아광 속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성간 공간이라는 무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공이라고 부르는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사실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희박하지만 수소 원자들과 미세한 우주 먼지들이 존재합니다. 정지해 있거나 저속으로 이동할 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이 미세한 입자들이 광속의 20%로 달리는 우주선에게는 치명적인 지뢰밭으로 변합니다. 이 속도에서는 단 하나의 수소 원자와 충돌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방사선이 발생하며 모래알만한 먼지 입자와 부딪히는 순간 우주선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수소 폭탄급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아광 속으로 여행하는 우주선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입자 가속기가 되어 전방에서 들이닥치는 모든 입자를 살상용 방사능으로 변환시켜 선체와 승무원을 공격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주선 앞부분에 수미터 두께의 거대한 방패를 설치하거나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여 입자들을 굴절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방패는 우주선의 무게를 늘려 가속을 방해하고 자기장 장치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또한 우주 먼지와의 지속적인 마찰은 선체 표면을 서서히 갉아먹어 침식시킵니다. 수십 년의 여정 동안 선체 벽이 종잇장처럼 얇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자가 치유 소재나 교체 가능한 장갑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속도가 빨라질수록 여행 시간은 단축되지만 비례해서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는 우주선을 움직이는 거대한 폭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또한 연료 효율의 극단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간 여행은 단순히 가속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인 별 주변의 행성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가속하는 데 쓴 만큼의 에너지를 감속하는 데에도 똑같이 쏟아 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연료를 싣고 가는 방식이라면 감속을 위한 연료를 가속하기 위해 더 많은 연료를 실어야 하는 기하급수적인 무게 증가의 늪에 빠집니다. 레이저 추진 방식이라면 목적지인 별 쪽에서도 레이저를 쏘아 주어야 하는데 이는 도착지에 이미 인류의 기지가 건설되어 있어야 한다는 모순적인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멈출 방법이 없는 채로 목적지를 지나쳐 영원히 우주 저편으로 날아가 버릴 위험을 안고 여정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은 우리에게 속도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그 선물 상자 안에는 시간의 단절, 에너지의 고갈, 그리고 치명적인 마찰이라는 독사과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성간 우주를 가로지르는 추진의 문제는 단순히 엔진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설정해 놓은 물리적 상수들과의 타협이며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와 우주가 허용하는 에너지의 규모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거대한 물리적 저항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인 장벽 앞에 선 인류는 마치 바다를 건너고 싶어 하는 개미가 거대한 폭풍우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력감이야말로 우리가 우주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추진과 속도, 그리고 시간의 방정식을 푸는 것은
인류가 지구라는 요람을 떠나 진정한 우주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성인식과도 같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던 물리적 한계를 부수고 보이지 않는 먼지 한 알조차 거대한 재앙이 되는 아광 속의 세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수광년 너머의 별빛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실제하는 영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토에 발을 딛는 인류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시간과 물리 법칙의 세례를 받은 새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꿈꾸는 우주 여행의 모습은 중력이 사라진 공간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떠다니는 자유로운 승무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아한 몸짓 이면에 숨겨진 생물학적 진실은 인류가 성간 우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마주할 가장 처절한 퇴행의 기록입니다. 인체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며 지구라는 행성이 제공하는 일정한 중력, 즉 일지라는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뼈는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 단단한 기둥이 되었고,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 뇌까지 혈액을 밀어 올리기 위해 강력한 펌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스스로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선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보낼 수십 년의 시간은 인간의 육체를 더 이상 지구의 생명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변형시켜 놓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우리 몸의 단단한 지지대인 골격계입니다. 지구에서 우리의 뼈는 끊임없이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골모세포는 새로운 뼈를 쌓고 파골세포는 오래된 뼈를 갉아내며 뼈의 강도를 유지하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력에 의한 기계적 자극입니다. 하지만 성간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뼈를 단단하게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사라지는 순간 골모세포의 활동은 급격히 둔화되는 반면 파골세포는 뼈를 무서운 속도로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우주 비행사들은 한 달에 평균 1%에서 1.5%의 골밀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지구상의 노인들이 평생에 걸쳐 겪는 골다공증의 진행 속도보다 수십 배나 빠른 수치입니다. 수십 년의 여정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승무원들의 뼈는 마치 유리 설탕처럼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뼈에서 빠져나온 막대한 양의 칼슘은 혈관을 타고 흐르다 신장에 박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결석을 만들거나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높여 심각한 대사 장애를 일으킵니다. 근육의 위축은 골격의 붕괴와 동시에 진행되는 또 다른 재앙입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걷고 서 있고 단순히 앉아 있는 모든 행위는 중력에 대항하는 근육의 끊임없는 저항입니다. 하지만 무중력 환경에서는 이 모든 저항이 사라집니다. 특히 척추를 지탱하는 기립근과 하체의 근육들은 사용 가치를 잃고 급격히 줄어듭니다. 근섬유의 부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근육의 성격 자체가 변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구에서 지구력을 담당하던 직근 섬유들이 무중력 상태에서는 빠르게 수축하는 속근섬유로 변하며 이는 근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대사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매일 몇 시간씩 강도 높은 운동을 병행하더라도 자연적인 중력이 제공하는 지속적인 자극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승무원들은 근육이 미라처럼 마른 채로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로 성간 우주를 떠돌게 될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바로 우리의 심혈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지구의 중력은 혈액을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체에 쏠린 피를 위로 올리기 위해 고도로 발달된 판막과 압력 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력이 사라지면 혈액은 더 이상 아래로 쏠리지 않고 몸 전체에 균등하게 퍼지거나 오히려 상체와 머리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를 체액 이동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로 인해 승무원들의 얼굴은 퉁퉁 붓고 다리는 가늘어지는 기괴한 외형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심장 자체에 있습니다. 중력을 거슬러 피를 뿜어낼 필요가 없어진 심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하게 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심장 근육은 점차 위축되고 심장의 모양은 둥글게 변하며 전체적인 펌프 능력이 저하됩니다. 수십 년간 이런 상태로 지내온 승무원이 만약 중력이 존재하는 외계 행성에 착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심장은 갑자기 들이닥친 중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뇌로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해 즉각적인 실신이나 심정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간 여행자들에게 중력이 있는 행성에 도착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장이 터져나가는 고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액의 이동은 뇌와 감각기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머리로 쏠린 혈액과 뇌척수액은 두개골 내부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이 압력은 안구 뒷부분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안구의 형태를 평평하게 변형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비행사들의 시력을 앗아가는 우주 관련 신경 안구 증후군입니다. 시신경이 부어오르고 망막에 주름이 생기며 시력은 급격히 감퇴합니다. 단순히 안경을 써서 교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신경 자체가 물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파괴되는 과정입니다. 어둠 속에서 정밀한 계기판을 조작하고 미지의 행성을 관측해야 할 승무원들이 시력을 잃어간다는 것은 임무 자체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뇌압의 상승은 인지 기능의 저하와 만성적인 두통, 수면 장애를 유발하여 승무원들을 끝없는 고통의 굴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모든 신체적 붕괴를 막기 위해 인류가 고안한 가장 유력한 해법은 우주선을 회전시켜 인공 중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을 회전시키면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지구와 유사한 중력 환경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학적인 해결책은 인간의 전정기관, 즉 귀 내부의 평형 감각 기관에 또 다른 지옥을 선사합니다. 이를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데, 회전하는 우주선 안에서 승무원이 고개를 돌리거나 이동할 때 뇌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눈은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인지하지만 귀 속의 반고리관은 우주선의 회전 방향과 속도에 따른 가상의 가속도를 감지합니다. 이 감각의 불일치는 극심한 멀미와 구토, 방향 감각 상실을 유발합니다. 단순히 잠시 어지러운 수준이 아니라 위아래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자신의 손발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근원적인 공포가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 중력을 만들기 위해 우주선을 회전시킨다 하더라도 회전 중심축에 가까운 곳과 바깥쪽 벽면의 중력 차이는 또 다른 생물학적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머리와 발끝에 느껴지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혈액 순환 시스템에 유례 없는 혼란을 야기합니다. 발끝은 지구와 같은 중력을 느끼지만 머리는 무중력에 가까운 상태라면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센서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만성적인 어지럼증과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신경계의 비정상적인 발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거나 아니면 불완전한 인공 중력 안에서 끊임없는 구역질과 신경학적 혼란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잔혹한 이분법적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성간여행이라는 대장정에서 미세 중력에 의한 신체 기능 저하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라는 종이
지구라는 행성의 중력장에 얼마나 깊게 종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겸허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 모든 장기, 심지어 사고방식조차 지구의 중력 아래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 기반이 사라진 우주 공간에서 인간의 몸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뼈는 가루가 되고 근육은 실가닥처럼 얇아지며 심장은 위축되고 눈은 멀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별을 향해 나아가는 대가로 우주가 요구하는 생물학적 통행료입니다. 우리는 이 통행료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몸 자체를 기계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우주에 적응하도록 완전히 재설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중력의 부재는 단순한 물리적 상태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물리적 기반을 뒤흔드는 근원적인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성간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육체의 잔해만을 남긴 채 우주의 정막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지구의 중력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 중력을 벗어나는 순간 시작될 육체의 종말을 향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 끝에 기다리는 것이 진화의 새로운 단계일지 아니면 생물학적 소멸일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간 우주로 나아가는 인류는 더 이상 우리가 거울 속에서 보는 그 나약하고 아름다운 지구의 인간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은 그 자체로 거대하고 완벽한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그리고 먹는 음식은 수십억 년 동안 정교하게 다듬어진 생태계의 순환 시스템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하지만 성간 우주로 나아가는 우주선은 이 거대한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광활한 허공 위에 떠 있는 아주 작은 유리병과 같습니다. 이 유리병 안에서 인류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지구의 그 방대한 순환 시스템을 단 몇 평방미터의 기계 장치와 생물학적 반응기 안에 압축해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폐쇄형 생명 유지 시스템의 핵심이며 성간 여행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정교한 공학적 도전입니다. 현재 우리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이 거대한 과제의 아주 기초적인 입문에 불과합니다. 우주 정거장은 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산소 탱크와 깨끗한 물, 그리고 신선한 음식을 보급받는 반폐쇄형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를 벗어난 우주선에게 보급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 단 한 분자의 산소도 외부에서 보충할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서 우주선은 그 자체로 영원히 순환하는 작은 지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은 주로 화학적 공정에 의존합니다. 승무원이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반응시켜 물과 메탄을 만들어내는 사바티의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물을 다시 전기 분해하여 산소를 얻고 부산물인 메탄은 우주로 버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화학적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기계 장치의 마모, 그리고 촉매의 오염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효율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성간 여행처럼 수십 년이 걸리는 여정에서는 이런 미세한 손실이 누적되어 결국 치명적인 자원 고갈로 이어집니다. 기계는 언젠가 고장나기 마련이고 복잡한 부품을 수리하기 위한 자재마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계적 생명 유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기계가 아닌 생명 그 자체의 힘을 빌리는 생물학적 폐쇄, 생태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시스템의 중심에는 클로렐라나 스피루리나와 같은 미세 조류, 그리고 고도로 설계된 수직 농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류 생물 반응기는 기계 장치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이들은 광합성을 통해 승무원의 호흡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량원이 되기도 합니다. 녹색 빛으로 가득 찬 우주선의 복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승무원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거대한 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녹색 폐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식물은 기계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빛의 파장, 영양액의 농도,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우주선 내부의 미생물 균형이 깨져 조류 반응기에 병원균이 침투하거나 식물들이 집단 폐사한다면 우주선 내부의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승무원들은 서서히 질식해가는 공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교활한 위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 물질의 축적입니다. 지구에서는 대기 순환과 간구, 그리고 거대한 바다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각종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독성 가스를 희석하고 정화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밀폐된 우주선 안에서는 모든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선체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미세한 가스, 기계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 심지어 승무원의 피부와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미량의 암모니아와 메탄이 수십 년간 쌓이게 되면 우주선 내부는 천천히 치명적인 가스실로 변해갑니다. 지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아주 작은 화학 물질의 유출이 성간 우주라는 폐쇄된 환경에서는 생태계 전체를 마비시키는 재앙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분자 단위의 여과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며 공기 중의 성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아주 미세한 이상 징후도 즉각 포착해내야 합니다. 미생물의 진화 또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우주선 내부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강력한 우주 방사선이 이 미생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미생물들은 지구에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평범했던 대장균이 우주선의 배관을 부식시키는 강력한 산을 내뿜는 변종으로 진화하거나 승무원들의 면역 체계를 무력화하는 슈퍼박테리아로 변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항생제조차 듣지 않는 변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퍼진다면 그곳은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대한 격리 병동이 될 것입니다. 우주선의 생태계는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군집과의 끊임없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 보존과 영양소의 파괴 문제 역시 성간 여행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신선한 에너지의 집약체입니다. 하지만 성간 우주에서는 신선한 식재료를 수급하는 것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수직 농장에서 채소를 재배한다 하더라도 인체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과 비타민을 완벽하게 자급자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비타민 BLP나 D와 같은 특정 영양소들은 보관 과정에서 우주 방사선에 의해 쉽게 파괴됩니다. 수십 년 동안 저장된 비상식량은 겉보기에는 멀쩡할지 몰라도 그 내부의 영양 가치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양 결핍은 승무원들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며 결국 신체적, 정신적 붕괴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되고 영양소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혁신적인 식량 보존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원의 완전한 재활용, 즉 제로 웨이스트를 달성하는 과정은 거의 철학적인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배설물조차도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식물을 키우기 위한 귀중한 비료와 수소원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위생 문제는
승무원들의 정신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공적인 기계음과 멸균된 공기, 그리고 자신의 배설물이 정화되어 다시 식탁 위로 올라오는 과정을 매일 목격하며 살아야 하는 삶은 인간의 본능적인 거부감을 자극합니다. 지구의 생태계가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 즉 흙내음과 신선한 바람, 흐르는 물소리와 같은 자연의 자극이 거세된 환경에서 폐쇄된 물질 순환 시스템은 승무원들에게 끊임없는 압박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선간 여행을 위한 생명 유지 장치는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그리고 심리학이 정교하게 얽힌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적당히라는 단어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단 1%의 자원 회수 실패가 50년의 여정 동안 누적된다면 여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승무원들은 단 한 모금의 물이 없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지구라는 거대한 스케일에서 공짜로 제공해주던 그 정교한 순환의 기적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좁은 강철방 안에 완벽하게 재현해내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스스로의 생물학적 운명을 통제하려는 가장 오만한 시도이자 동시에 별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가장 겸허한 학습 과정입니다. 폐쇄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강력한 핵융합 엔진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생명은 기계처럼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녹색의 순환이 멈추는 순간 성간 우주선은 그저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계의 차가운 논리와 생명의 유연한 순환을 결합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 거주지를 창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인류는 지구라는 요람을 떠나 진정한 우주의 방랑자가 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주선이라는 강철의 요람 안에서 육체적인 생존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성간 여행자가 마주해야 할 진짜 시련은 그들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지구라는 행성의 리듬에 맞춰 진화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 계절의 변화,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정신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축입니다. 하지만 성간 우주로 나아가는 순간 이 모든 축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창밖에는 더 이상 낮과 밤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암흑과 차가운 별빛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감각 차단과 고립은 인간의 신경생물학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형태의 정신적 붕괴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를 유지해 주던 생물학적 시계와 인지적 지도가 소멸하면서 발생하는 뇌의 구조적인 변형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괴롭힐 적은 바로 우리 몸 안에 내장된 시계의 고장입니다. 뇌의 시상하부 깊숙한 곳에는 상교차핵이라 불리는 부위가 있어 우리의 수면, 호흡, 면역체계, 그리고 호르몬 분비를 24시간 주기에 맞춰 조절합니다. 지구의 태양광은 매일 아침 이 시계를 초기화해 주지만 성간 우주에서는 그런 자연스러운 신호가 전혀 없습니다. 우주선 내부에서 인공적인 조명을 사용하여 낮과 밤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몸은 그 가짜 신호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분비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면 승무원들은 만성적인 불면증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는 독성 대사 산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하고 이는 곧 판단력 저하와 감정적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면역 체계 또한 이 생체 리듬에 깊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리듬이 깨진 승무원들의 몸은
아주 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엇박자를 내며 자멸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간 여행자가 겪게 될 가장 잔혹한 심리적 타격은 바로 지구의 소멸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가속하며 태양계를 벗어날 때 승무원들은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고향인 지구가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하나의 희미한 점으로 변하고 결국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향수병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론적 공포입니다. 지구상에서 아무리 멀리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지구 위에 있다는 안도감을 가집니다.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 내가 돌아갈 장소가 있다는 감각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간 우주에서는 그 지리적, 사회적 소속감이 완전히 증발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보며 느끼는 경이로움인 조망 효과는 지구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단절 효과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모든 역사, 모든 생명이 저 어둠 너머로 영원히 사라졌다는 자각은 승무원들을 거대한 허무주의와 고립감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소속될 곳이 없는 존재가 느끼는 이 실존적 공포는 뇌의 편도체를 극도로 활성화하며 만성적인 불안 장애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물리적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성간 여행의 극한 환경에서 승무원들의 뇌는 끊임없이 높은 수치의 코르티솔에 노출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들이 위축되고 심지어 사멸하기 시작합니다. 뇌의 가소성이 떨어지면서 승무원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잃게 되고 인지 기능은 급격히 감퇴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 기능도 약화되는데 이는 충동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사소한 갈등에도 폭발적인 분노를 느끼거나 극단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합니다. 성간 우주선이라는 좁은 금속 상자 안에서 자신의 뇌가 서서히 쪼그라들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기계적 결함보다 더 무서운 재앙입니다. 좁은 공간에 한정된 인원이 수십 년간 갇혀 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우주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난제를 던져줍니다. 작은 집단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차에 고립되면 그들 사이의 관계는 비정상적으로 농축됩니다. 지구에서는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해소할 수 있지만 우주선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 목소리 톤, 심지어 숨소리조차 견딜 수 없는 고문으로 변하는 제3, 4분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임무의 중반부에 들어서면 승무원들은 목표 의식을 잃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나 극도의 냉소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과거 고립된 남극 기지나 잠수함에서의 사례를 보면 아주 사소한 말다툼이 집단 전체의 붕괴나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성간 여행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야 하며 만약 한 명이라도 정신적인 붕괴를 일으켜 돌발 행동을 한다면 우주선 전체의 생존이 위태로워집니다. 또한 수세대에 걸쳐 여행해야 하는 세대 우주선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우주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구라는 행성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오직 강철벽과 인공 조명 아래에서만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지구는 전설 속의 이야기일 뿐이며 그들의 가치관과 사회 체계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폐쇄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친교배의 유전적 위험이나 엄격한 자원 배분을 둘러싼 계급 갈등,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세대의 등장은 성간 여행이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인류 문명을 좁은 공간에 억지로 가두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의지가 강하다고 믿지만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구라는 환경에 의존적입니다. 숲의 녹색, 파도의 푸른색, 흙의 냄새와 같은 감각적 자극들이 사라진 채 차가운 금속과 플라스틱의 질감만을 느끼며 수십 년을 살아야 하는 환경은 인간의 감성을 메마르게 하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감각 차단은 뇌가 헛개비를 보게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고요한 우주의 정막이 승무원들의 귓가에서 천둥 소리처럼 울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간 여행에서 승무원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지구의 자연 환경을 재현하거나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와의 통신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상현실도 진짜 숲의 공기와 진짜 바다의 무게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성간 여행자는 자신의 정신을 스스로 개조하거나 아니면 뇌의 화학적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약물에 의존하여 이 시면의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5번째 장벽, 즉 심리적 소멸과 뇌의 변형은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가장 비싼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육체는 기계와 의학으로 보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정신이 지구라는 뿌리 없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별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자아를 조금씩 잃어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더 이상 지구에서 떠났던 그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침묵과 암흑에 길들여진 그리고 지구라는 기억을 잃어버린 새로운 종류의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간 우주로 보낸 것이 인간인지 아니면 인간의 흔적만을 간직한 새로운 형태의 지성체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주의 깊은 고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기억과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었던 세상을 버리고도 별에 도달하고 싶은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용기만이 성간 여행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일 것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항해는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이 내면의 시면을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주는 침묵으로 우리를 시험하며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물리적, 환경적 장벽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것은 현재의 연약한 인간의 신체로는 성간 우주라는 거대한 시면을 온전히 건널 수 없다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별들 사이의 광막한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꿈꿔온 해결책은 더 거대한 로켓이나 더 빠른 엔진이었지만 현대 생명공학은 전혀 다른 방향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탑승할 인간의 생물학적 설계도 자체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진정한 우주 문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생물학적 업그레이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인위적으로 진화시켜 성간 우주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시들지 않는 새로운 종으로 거듭나야 하는 운명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변형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공동면, 즉 토포라 불리는 상태를 인간에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성간 여행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리는 장기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승무원들이 깨어있는 상태로 모든 자원을 소비하고 정신적 고통을 견디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나 심리적 측면에서나 매우 불리합니다.
과학자들은 겨울잠을 자는 곰이나 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의 대사체계에서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천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극한까지 줄여 평소 소비하는 에너지의 아주 일부만으로도 수개월을 버텨냅니다. 인간에게도 이러한 잠재적인 능력이 숨겨져 있을까요? 현대의학은 저천요법을 통해 환자의 대사를 일시적으로 늦추는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간 여행에 적용한다면 승무원들을 특수한 약물이나 전자기적 자극으로 유도된 깊은 동면 상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동면 상태의 인간은 산소와 식량 소비를 9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무중력과 방사선이 신체에 가하는 손상을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세포의 활동이 느려지면 방사선에 의한 유전적 변이의 속도도 함께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동면하는 생물이 아니기에 장기간의 동면이 뇌의 시냅스 연결이나 근육 조직에 미칠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인류가 풀어야 할 거대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욱 파격적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능력을 가진 생명체로부터 그들의 초능력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곰벌레라고도 불리는 타디그레이드입니다. 이 미세한 생물은 극한의 저온과 고온, 그리고 인간을 즉사시킬 수 있는 수천 배의 방사선 환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과학자들은 곰벌레의 유전자에서 디섭이라 불리는 특수한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DNA 주위를 감싸 마치 방탄조끼처럼 외부의 방사선 폭격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리적으로 보호합니다. 만약 우리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인간의 설계도에 이 곰벌레의 보호 단백질 생성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탄생한 새로운 세대의 인류는 별도의 두꺼운 납방패 없이도 은하 우주선의 무자비한 폭격을 견뎌낼 수 있는 우주 내성 신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수준을 넘어 인류라는 종의 생물학적 한계를 우주적 규모로 확장하는 혁명적인 도약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인간의 자가 회복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유전자 편집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발생하는 DNA 손상을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우주 공간의 파괴 속도는 그 복구 속도를 압도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인체의 DNA 수복 효소들을 오버클럭하는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방사선에 의해 유전자가 끊어지는 즉시 이를 감지하고 완벽하게 재조립하는 능력을 갖춘 세포 혹은 암세포가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스스로 탐지하여 사멸시키는 강화된 면역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조된 인간은 성간 우주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실시간으로 치유하며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낼 수 있는 불멸에 가까운 생존력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윤리적 질문을 던지지만 별에 도달하기 위한 열망은 인류로 하여금 그 금기마저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적, 생물학적 해결책들을 종합해 볼 때 성간 여행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약한 인간이 아닐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엔진의 추진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본질을 우주라는 거대한 캠퍼스에 맞춰 다시 그려야 합니다. 성간 여행은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류라는 종이 겪게 될 가장 거대한 변태 과정입니다. 지구라는 요람에서 태어난 유기체적 인간은 그 여정의 시작일 뿐이며 목적지에 도착해 새로운 행성에 발을 딛는 존재는 방사선의 면역이 있고 수십 년의 잠에서 깨어나도 근육이 소실되지 않으며 우주의 고립을 견뎌낼 수 있도록 신경계가 재설계된 포스트 휴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인간은 실제 성간 여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정의를 어디까지 확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연약한 육체와 정신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성간 우주는 결코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나 거대하고 시간은 너무나 길며 물리 법칙은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킬 용기를 낸다면 대답은 그렇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닌 우주가 허용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로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성간 여행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복잡하며 동시에 가장 숭고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은하 우주선의 폭격에 유전자가 찢기고 무중력의 뼈가 녹아내리며 고립된 어둠 속에서 자아가 붕괴되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뚫고 수광년 너머의 낯선 태양이 비추는 행성에 도착했을 때 인류는 비로소 진정한 우주 시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지성의 진화입니다. 지구라는 작은 섬에 갇혀있던 존재가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존재로 탈바꿈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간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날, 그것은 강철과 불꽃의 승리가 아니라 생명과 진화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인류는 그 여정 속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푸른 하늘에 대한 기억, 중력의 안락함, 그리고 우리가 수천 년간 지켜온 인간다움의 정의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별들 사이에 영원한 거주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별은 우리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불친절함마저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성간 여행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에 있습니다. 물리 법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생물학적 한계가 죽음을 경고할지라도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그 멈출 수 없는 호기심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부서지고 변하고 다시 태어나면서까지 별을 향해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라는 종이 가진 가장 위대하고도 무모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간 여행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 적응한 새로운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류가 첫 발을 내딛는 그날, 우주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탐험하고 가꾸어야 할 진정한 고향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방정식의 해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변할 것이고 적응할 것이며 마침내 별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인류의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 여정의 끝이 어디일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는 오직 시간과 별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시면이 아무리 깊다 해도 별을 향한 인류의 갈망보다 깊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